자, 과학의 역사에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과학 이론이 어떻게 다른 이론을 이기고 최종 승자가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토마스 쿤의 통찰을 바탕으로 과학혁명이 어떻게 완결되는지 그 과정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로운 과학 이론이 등장했어요. 어떻게 승리할까요?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당연히 더 나은 증거, 더 완벽한 논리로 옛날 이론을 그냥 박살내고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흔히들 과학의 진보를 증명과 반증이라는 아주 냉철한 논리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마스 쿤이 그린 그림은 완전히 달라요. 과학의 변화는 차가운 논증이 아니라 오히려 설득과 개종에 가깝다는 거죠. 마치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처럼 말이에요. 아니, 왜 그냥 증명하면 끝나는 게 아닐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경쟁하는 이론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쿤은 이 상황을 동일표준상 비교 불능성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 불렀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축구 선수랑 농구 선수가 있는데 각자 자기 종목 규칙으로 누가 더 뛰어난 선수인지 가려보자는 것과 같아요. 말이 안 되죠. 경기장도 규칙도 점수 내는 법도 다 다르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뭘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심지어 쓰는 단어의 의미까지 다르니까요. 공통된 잣대가 없으니 승패를 가리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콘의 이 말, 서로 다른 세계.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냥 의견이 좀 다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죠. 한쪽 과학자에게는 진자의 운동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만 다른 쪽 과학자에게는 그저 돌멩이가 떨어지는 현상일 뿐일 수 있어요. 세상을 보는 렌즈 자체가 다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다른 세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우선 과학자들이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 리스트부터가 달라요. 어떤 게 진짜 과학적인 질문인지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요. 더 근본적으로는요, 지구나 운동 같은 핵심 단어의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코페르니쿠스 이전 사람들한테 지구는요, 그냥 돌덩이가 아니었어요. 단어 자체에 우주의 고정된 중심이라는 의미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구가 움직인다는 말은 이거 뭐 그냥 틀린 말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소리, 비논리적인 문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패러다임끼리의 경쟁은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딱 떨어지는 증명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싸움 대체 어떻게 끝이 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쿤이 제시하는 대안, 설득이 등장합니다. 증명이 아니라 설득이라? 그럼 과학자들이 상대를 설득할 때 쓰는 진짜 무기들은 과연 뭘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과학자들은 어떤 무기로 상대를 설득할까요? 첫째, 해결사가 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몇십 년 동안 끙끙 앓던 그 문제 우리가 풀어줄게 라고 보여주는 거죠. 둘째,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론을 믿으면 저기 저런 현상이 보일 거야 라고 예측했는데 와, 진짜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설득력이 엄청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이 이론이 참 깔끔하고 우아하지 않아요? 이런 감성적인 호소도 들어간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이런 설득의 도구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어요. 뉴턴은 말이죠. 땅에 떨어지는 사과나 저 하늘의 달이나 똑같은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 시대의 거대한 난제들을 그냥 한 방에 정리해버렸죠. 문제 해결의 끝판왕이었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어땠나요? 금성이 달처럼 차고 기운다는 예언을 했는데 나중에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그걸 진짜로 발견해냈을 때 게임 끝이었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요, 처음 나왔을 땐 증거가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이론의 수학적인 우아함,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새로운 이론을 선택하는 건 이미 검증된 과거의 성적표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이론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문제들을 풀어줄까 하는 그 미래의 가능성에 거는 믿음, 거의 뭐 일종의 베팅인 셈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쉽게 설득당하진 않겠죠. 당연히 엄청난 저항이 따릅니다. 이제 과학혁명의 아주 인간적인, 어쩌면 좀 짠하기까지 한 그런 측면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새로운 이론에 저항하는 과학자들 보면 보통 우리 저 사람 꼰대네, 꽉 막혔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쿤은 정반대로 봐요. 그 저항이야말로 과학을 건강하게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어막이라는 겁니다. 기존 패러다임이 맞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 그 어려운 퍼즐들을 풀려고 애썼던 거고, 바로 그 끈질긴 노력 속에서 기존 이론의 한계가 발견되고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의 씨앗이 싹 트는 거니까요. 진화론을 세상에 내놓은 찰스 다윈도 이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생을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온 그 대단한 학자들을 설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희망은 오직 편견 없는 젊은 세대에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아버지 막스 플랑크는 더 냉정하고 어쩌면 좀 슬프기까지 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반대자를 설득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그 반대자들이 결국 죽고 그 진리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면서 승리한다. 와, 정말 대단한 통찰이죠. 과학의 진보라는 게 결국 세대 교체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시간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저항과 설득 그리고 세대 교체의 드라마를 거쳐서 이 혁명은 마침내 어떻게 완결되는 걸까요? 그 마지막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승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땅땅땅 새로운 이론이 승리했습니다 하고 선언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보다는 과학자 커뮤니티 전체의 마음이 서서히 아주 점진적으로 한쪽으로 기우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마치 시소의 한쪽에 사람들이 한 명씩 옴엿하면서 아주 천천히 균형이 바뀌는 것처럼요. 이 과정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처음에는요, 몇몇 선구자들이 개인적인 취향이나 이게 더 예쁘잖아 같은 미학적인 이유로 새로운 아이디어에 꽂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계속 다듬고 발전시켜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럼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하나 둘씩 쌓이고요. 점점 더 많은 동료 과학자들이 저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집단 개종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닌 교과서에 실리는 표준, 즉 새로운 정상 과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끝까지 버텼던 소수의 저항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쿤에 따르면요, 대세가 완전히 넘어간 후에도 옛날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 분야의 과학자로 취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산소 이론을 끝까지 부정했던 프리스틀리처럼 말이죠. 그들은 그냥 과학계의 외톨이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과학혁명은 순수한 논리와 증명만으로 이루어지는 냉정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설득과 믿음, 그리고 세대교체라는 아주 인간적인 드라마였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과학의 진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그토록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적 진리라는 것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